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통방통은 태풍 관련 뉴스 특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조금 전에 경남 통영에 상륙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상황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는 네 곳을 다 연결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화면 왼쪽 위가 사천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부산, 그리고 여수, 서울의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사천, 이쪽은 지금 막 상륙을 한 곳입니다. 오히려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은 좀 잠잠합니다. 근데 그 오른쪽, 저희 부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의 모습 보시면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히려 사천보다 부산 쪽이, 그러니까 태풍의 이른바 위험반원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부산이 더 저렇게 마린시티 앞이 상당히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도 아직은 좀 잠잠한데요. 왼쪽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람 제일 많이 부는 곳, 저 취재기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곳곳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풍이 지금 상륙한 사천, 남해안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삼천포항 인근에는 태풍이 근접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잠시 태풍의 바람이 잠잠해진 상태지만 아까 전까지만 해도 강한 비바람이 들이닥쳤다 잦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태풍은 남해안으로 상륙하면서 태풍 강도도 강에서 중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에 경남 지역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보 발효와 함께 통영대교와 거제대교, 남해대교 등 주요 해안교량도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남 지역 하천 산책로 등 400여 곳도 주민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비상 3단계 근무 체제에 들어서며 공무원 1,300여 명이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등 18개 시군에서 2,940명의 주민도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천 락 페스티벌과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등 예정됐던 일정들은 연기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거제 231.1mm, 북창원 220.6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남해안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오늘까지 최대 4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금부터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각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곳은 태풍의 위험반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산 경남 지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거의 서 있기 힘들 정도인 것 같은데, 자, 하동원 기자, 지금 바람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네, 이곳 부산 마린시티는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부산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순간 최대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돼 초긴장 상태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마린시티 상인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미리 내부 집기를 모두 뺐고 차수벽과 합판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태풍이 흰난로 당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가게를 덮치는 등 월파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는 이른바 빌딩풍까지 불어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도시철도는 오늘 첫 차부터 지상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공장 지붕이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mm 넘게 비가 내린 부산과 울산에서는 오늘 300mm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붕괴 우려 지역에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하천 산책로 등 저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밭에 침수됐던 울산 태화시장에는 분당 100톤 이상 물을 뺄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와 배수펌프 등이 배치됐습니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마이크를 타고도 부산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태풍 왼쪽으로 가보죠. 여수입니다. 전남 지역도 지금 안심할 수는 없는데 바람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닥 상대적으로 이 경남 지역보다는 이 호남 지역이 전남 지역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비가 지금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수 김태준 기자, 지금 전남 쪽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여수는 1시간 전보다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면서 태풍이 상륙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수 국동항에 피난온 배들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는 태풍 카눈이 상륙했다는 소식에 전남 지역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태풍 상륙인 밤사이 강풍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수에서는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공사장 파이프가 바람에 떨어질 듯하다는 신고에 주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여수 79.8mm, 고흥 72.7mm, 광양시 89.7mm입니다. 전남 지역엔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초속 30m 이상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어선 2만 7천여 척이 항구로 대피했고 일부는 육지로 끌어올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가 맞물리면서 피서객 안전을 위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 구간 KTX와 SRT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광주,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고 섬으로 가는 백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자,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그리고 수도권은 밤 9시쯤이 근접할 시각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주원진 기자,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가 강하진 않지만 서울 지역도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9시부터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서울시는 북한산 인왕산 등 등산로와 청계천, 홍제천 등 주요 하천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엔 모레 새벽까지 100에서 200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카눈이 수도권에 접근하는 시간은 밤 9시쯤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초속 15에서 25m가량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24시간 2단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하천 순찰단을 가동 중입니다. 특히 반지하 등 저지대에 위치한 침수 취약 가구들의 피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강풍에 대비해 창문 등을 미리 고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12시쯤 서울 북동쪽 약 40km를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쭉 전국 4곳을 연결해서 비교해 보셨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전해드리는 화면은 이 시각 상황입니다만 참고용입니다. 우리 동네는 바람 좀 덜 부네. 아직 안심할 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하지만 이번 태풍 전문가들조차 처음 보는 그런 태풍이라고 합니다.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수직으로 그냥 관통해가는 그런 태풍 카눈입니다. 자, 백승주 교수님, 자, 지금 현재 태풍 어디쯤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그 각국 나라별로 했던 그 시뮬레이터에서 우리나라 경로가 제일 거의 정확하게 돼서 지금 현재도 예상과 맞게 지금 현재 시점에 통영 그리고 사천 지역이니까 통영에서 서쪽으로 30km 지점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좀 전에 기자분들이 입체적으로 위치를 보여주셨는데 예. 사천 지역 지금 상륙한 지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동쪽에 부산 그리고 서쪽에 여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풍의 형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히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빨간 점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태풍의 지금 그 반경을 얘기를 합니다. 폭풍 반경, 강풍 반경 얘기하는데 폭풍 반경, 강풍 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폭풍 반경 시속 25m/s가 초속 25m/s가 넘는 폭풍이 부는 예. 그 반경이 현재 90km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대략 말씀드리면 예. 동서로 300km, 남북으로 400km라고 하면 예. 사실은 지금 사천에서 입항을 했지만 화면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태풍의 특성상 예. 부산 지역에 강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 오른쪽. 그렇습니다. 위험 반원이니까
태풍의 진행 속도까지 더해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폭풍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산, 마산, 울산 이 지역이 지금 바람이 제일 강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이제 오후 3시에 청주 지역, 그다음에 밤 9시에 서울 수도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폭풍 반경, 그 바깥에 강풍 반경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아하. 권역이 넓어서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청주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서의 태풍 영향권은 또 서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빨간 점으로 정확히 안내하고 있지만 예. 반경이 크다는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태풍의 위성 사진을 보면 저 해당하는 지금 통영이라고 써있는 저 지점에 있게 되는데요. 북쪽이 비구름을 많이 몰아넣는 형태입니다. 아, 위쪽이 그렇습니다. 아래쪽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륙에서 우리 바람은 바다에서 많이 힘을 소실하고 약한 상태로 올라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중이 됐습니다. 중이 됐어도 역시 풍속은 25m/s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내륙에 얼마나 강풍과 호우로 충격을 줄지 아하. 이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속도가 15km밖에 안 돼요. 상당히 느린 태풍이다 보니 이게 이제 비구름을 몰고 가는 태풍이 우리 동네에 계속 오래 머문다는 거는 그만큼 비가 우리 동네에 많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적도에서 높은 온도의 열 에너지와 그리고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은 지구 평형을 이룬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고위도에서 얼마나 어느 지점에 에너지를 소비하냐에 따라서 피해는 어허. 틀려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벌써 내륙을 들어왔고요. 소실될 때까지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남북한 전체 한반도에 지금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경로거든요. 쏟아붓는데 네. 바다에서는 계속 세력을 확장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뭐 세력이 좀 약해지면 덜 그렇습니다. 약해지지만 네. 보통 알기로는 이제 일단은 상륙을 하면 육지로 네. 오면 세력이 좀 약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은 어떨까요?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높은 에너지의 평형을 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세력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해수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아. 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예. 지금 올라오는 상태는 중이긴 한데 예. 그 역시나 지금 그 강우 거의 폭우 수준의 호우가 총량이 지점에 따라서는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백두대간에 걸리면서 이게 지체가 많이 속도가 더 늦어지면 예. 호우를 전체 누적 호우를 500mm 이상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허. 지금 현재 내륙 지역이 태풍 주의보 상태인데 반해서 벌써 동해안 강릉 지역은 태풍 경보 상태고요. 예. 누적 호우량이 제가 2시간 전쯤에 보니까 벌써 100mm에 육박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핥히면서 한반도를 핥히면서 비구름을 쏟아붓는 그런 위험이 어느 정도 그러면 있죠. 그 말씀은 네. 그 태풍이 쭉 올라오다가 네. 카눈이 올라오다가 그 백두대간 쪽에 걸린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네. 정체가 되면 결국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강도, 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가 있고 이동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요. 강도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3cm가 똑같이 왔을 때 서울하고 부산하고 피해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어허. 그거는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청주 주변으로 해서 권역으로 따지면 뭐 원주, 그다음에 공주, 그다음에 단양, 김천 이쪽으로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태풍의 눈이 이렇게 지나간 거를 겪어보지 못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저 중부지방 한복판에 태풍에 눈이 온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 중간 일부분이 안정된다고는 하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지금 속도에 따라서는 완전히 중심이라고 해보면 2-3시간 동안 맑았다가 다시 또 강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산사태 위기경보도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선제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천 지역에서도 교훈을 얻었는데요. 산 밑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더라도 산 밑에 재래식 가옥에 계신 분들은 하룻밤 정도만이라도 꼭 선제 대피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한 번도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태풍이랍니다. 이게 뭐냐? 한반도를 육지를 관통하는, 가운데로 관통하는 태풍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눈이라는 건 아까 통영 이쪽 그 사천 지역도 보셨습니다만 오히려 상륙을 한 태풍이 한가운데 들어오면은 잠잠해요. 이제 지나갔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태풍의 눈이 다시 올라가면 비가 또 오고 그래서 산사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나갔나 보네 하고서는 바깥 나가셨다가 갑자기 비가 더 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이 가중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맑은 기운이 있어도 이제 가옥과 주변만 정비를 하시고 산에 올라가신다든지 그다음에 농경재 물대기를 이제 서둘러서 하시지 말고 시간을 좀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전문가 이번 태풍이 처음 보는 태풍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지금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양은경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피해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 광양에 있는 도로에서 낙석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 여수에서는 주택 지붕이 지금 바람에 날아갔다고 합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이제 벌써 14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대부분 이제 강풍에 따른 피해인데 뭐 어떤 그 공장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해운대에서는 철제 난간이 쓰러진다든지 또 이제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신고들도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태풍의 위력이 어떤지 현재까지 들어온 현장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으로 가보시죠. 부산 해운대 상황인데요. 자, 이 해운대가 빌딩숲, 그 마린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거기는 고층 빌딩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바람이 이 빌딩풍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빌딩과 빌딩 사이를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강해져요. 자,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산을 쓴 여성이 거의 힘겹게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산이 비를 막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막는 방패 같습니다. 근데 저 우산도 곧 휘어질 것. 아이고, 저분처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산이 거의 뭐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주차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은 아니고요. 태풍이 막 올라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저렇게 파도가 높이 쳤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성산 일출봉 주변에 저런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 지금은 그나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각 현재는 제주도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식당 앞인데요. 저 정도까지 방파제 앞까지 저렇게 모래 주머니, 콘크리트 주머니랍니다. 모래로는 안 돼요. 콘크리트 주머니로 저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제일 바람이 많이 부는 거고 그리고 파도가 높이 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과연 저것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런 장치들이 제발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여기는 콘크리트인데요.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흰남노가 무너뜨린 그 벽 아직도 다 복구 안 끝났대요. 그래서 여기는 초대형 모래 주머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비의 양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는 뭐 500mm, 600mm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많이 오는 곳은 얼마나 올까요? 지금 현재 이제 예측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제주도를 지금 보면 누적호우가 한라산에서 300mm에 육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있는 큰 섬이다 보니까 다른 장애물, 즉 태풍이 회전하고 비를 내리는데 큰 장애물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 예를 보면 산에 걸린 건데요. 육지로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강릉 상태를 보더라도 그렇고 시간당 강우량이 50mm 이상 그리고 누적이 100, 200, 300 올라갑니다. 예.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 영동 지역에서 태풍이 내륙으로 올라갔을 때 지도에서 지체가 보시는 많이 것처럼 네, 저희 그렇습니다. 지금 영동은 보시면 600까지 네, 그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 통영 지역에는 지금 부산 옆에 400이라고 써 있는 그 왼쪽 부분이잖아요. 예. 그쪽 부분에 지금 태풍이 있으면 지금 현재도 그 태풍의 반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까지 미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강풍 반경을 벗어나서 비구름 방향까지 윗부분에서 커지다 보니까 예. 계속 태풍이 중부권 의 수도권까지 갈 때까지 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 큰 비가 다시 대관령 안쪽으로 영서 지역에서 몰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영서 지역에 또 큰 비가 되고요. 지금 바람은 또 아직은 40
메타/세컨드. 네, 돌풍은 저게 순간 최대 풍속을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40m/s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철도가 탈선한다, 기차가 탈선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부산 지역에서 우산이 벗겨지는 정도가 20m/s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m/s, 25m/s를 그 경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15m/s 이상이 되면 외출을 자제하시라는 뜻이에요. 예. 성인 남자가 걷기가 어려워지거든요. 25m/s가 되면 다른 교통수단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풍속이 강해지고 나무도 뽑히고 강풍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있는 지점에서 특히 북쪽에 계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에 강풍이 불게 돼 있으니까요. 오전에 업무나 출퇴근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외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일부 학교는 지금 휴교령에 들어간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오송 네. 궁평 지하차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또 생각이 나는데 아직 복구도 안 끝난 곳 있고 지하차도가 또 걱정이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지하 공간이 반지하 주택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지하 공간이 대공간화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비가 부족했다는 교훈을 작년 흰남노의 포항 주차장에서 얻을 수 있고 예. 이번 지하차도에서 얻습니다. 그러면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모든 지하 공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부산 지역에서 해안가 돌풍, 해일 폭풍으로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톤백이라고 하는 큰 마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네. 모래주머니. 사실 저런 마대가 이번에 궁평 지하차도 미호천에 있었으면 예. 좀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겪었으니까 대비를 하잖아요. 예. 겪지 않았을 때 대비를 안 했을 때 피해가 얼마나 커지는지 부분이 있고요. 그냥 흙 쌓은 곳과 모래주머니라도 크게 마대라도 갖다 놓은 곳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어떤 점을 오해하고 꼭 하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대피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피 명령인데요. 행정에서 대피 명령이라고 하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세요. 방송하고 문자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강제 대피 조치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경찰력까지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모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상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 명령이 내렸다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고 지금 우리 예천 산사태도 교훈을 얻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영주 지역에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젊은 이장님이 여러 분을 구했다고 하는데 예. 57세 되는 이장님께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산 밑에 있는 재래식 주택에서 산사태 징후가 보이니까 어. 그 새벽에 돌아다니시면서 다 대피 미리 명령- 가서? 네, 해서 가옥 두 채가 전몰이 되고 수십 채가 장했는데도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훌륭한 시민 영웅이지만 우리가 시민 영웅에 의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피를 바랍니다. 그 문장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피를 해야 되면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대피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단계인 강제 대피 조치까지 법에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우리 동네 피해가 시작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대피 명령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는 가지만 그게 강제 대피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던가 아니면 대피하십시오. 대피해야 되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그 도로에 물이 찼을 때 50cm까지 물이 차면 차량을 통제한다고 그래요. 근데 50cm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차가 갈 수 있나요? 바퀴가 거의 다 잠기는데 이거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기준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고 예방, 피해를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차량 바퀴가 평균이 18인치입니다. 18인치면은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45cm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 기준이 50cm, 50cm가 돼야 통제한다 그러면 이미 차량 바퀴가 물에 잠긴 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 사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지난 오송 지하차도에서 생존자 인터뷰를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하차도가 원래 30초면은 통과를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터널의 중간쯤 왔을 때 타이어가 반쯤 물에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게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게 한 30-40cm일 텐데 반 정도 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이 차올라서 운전이 안 되는 상태였고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119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 사례까지 고려해서도 이미 차 바퀴가 물에 다 잠기고 난 뒤에 통제를 한다. 이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 카눈 북상에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 없도록 주변 어떤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빨간불이 켜진 인물이 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8월 위기설이 무성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소환을 한다면 벌써 4번째 소환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이 통보됐다라고 하던데 이번엔 무슨 일로 소환이 통보된 겁니까? 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반부패 수사 일부가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는데 검찰은 2014년에서 2017년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 이런 의혹을 수사해왔었죠, 검찰이. 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검찰 소환 통보가 됐으면 민주당에서도 알았을 텐데 민주당의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 측에서 말하는 것과 이게 좀 엇갈리는데요. 그래요?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까지 했는데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하게 되면 지난해 대선 이후에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검찰은 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민주당 측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질문한 건 아니고 대표실 관계자는 아직 소환 통보 받은 거 없는 것 같던데라고까지 알려졌습니다. 좀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더 되겠죠.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에 이 대표의 소환 조사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예. 자, 하지만 당 대표입니다. 현직 당 대표. 현직 당 대표를 소환한다? 검찰이 결정적인 단서도 없이 소환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사건 구조상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어허. 이 사건이 사실 이게 성남시장 일대 그 용적률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 지금 용적률이 자연 녹지를 갖다가 무려 4단계 어떤 뭐 공사나 시행사업 관여해 보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실 겁니다.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데 동상향을 그렇죠. 4단계나. 네, 땅의 가치라든지 용적률 측면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상향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특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 선대본부장을 맡았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개입을 했고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갔다고 해서 김인섭 씨하고 돈을 준 수행업자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용도 변경에 성남시 더 나아가 정점이던 성남시장의 개입이 없었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난 3일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당시 성남시장이 저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정진상 전 실장 이후에 이제 이 대표를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동규 씨라든지 대장동 재판을 여러 번 봐도 예. 다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진상 씨한테 얘기하는 게 곧 시장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가까운 관계고 최측근이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무슨 부탁을 받았냐,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다면은 정진상의 얘기가 곧 이재명의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계자들은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순순히 얘기했다고는 전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는. 예. 그러나 어쨌든 사건의 조사 순서로 봤을 때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은 이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전 대표, 당시 성남시장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진술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 다음에 오면은 그냥 내 발로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거를 이제 그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저도 정치인이 된 다음에 기자가 될 때하고 좀 다르니까 그 고양시의 시장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어느 자기가 관할하는 시에서 벌어지는 50m 옹벽을 세워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리고 종상향 4단계를 건너뛴 그런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진상 씨 혼자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아마 공무원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물어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 겁니다. 예. 따라서 백현동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때 당시 지금 대표는 자기가 시장할 당시 국토부가 자기를 협박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게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 결정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결정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나가서 이제 진실의 그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해명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진실의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이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1년 6개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슈가 정말로 그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수사나 이런 논평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적폐 수사할 때도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하셨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다. 그래서 저도 진실의 순간이 일찍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재판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연결고리가 자꾸 막히다 보니까 이제 입만 계속 이제 검찰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만약에 그런 사건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정말 이재명 대표에서 인지한 것이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대장동 개발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약정서 428억 있다고 그러고 백현동에서도 김인섭 이분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100억을 이제 이재명 측근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하면 검찰에 놀리면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지금 528억 정도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에 만약에 총선에 본인이 또 나가신다면 돈 한 푼 받은 거 없다. 그렇죠. 아니 재산 등록할 때 한 2, 30억 정도 쓰실 것 같은데 그럼 또 검찰이 또 이거 가지고 또 예. 수사하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가 됩니다. 짧게 하나만요. 그 돈을 받아갔다는 그분이 자 100억은 내가 가져가고 그 100억은 두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게 정진상, 이재명. 이제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은경 기자? 일단은 이제 조금 뭐 조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상황 변화가 굉장히 유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면서 뭐 이렇게 유동규 씨도 자백을 하고 남욱 변호사도 이제 뭐 자백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다 이렇게 막혀 있었던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약간 좀 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태도 변화가 있고. 그렇다면 이삭 네. 백현동도 누군가 입을 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지금 누구인지는 불분명한데 일단 보도로 나왔을 때 조금 그나마 분명한 것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아 이거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윗선이 개입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더군다나 이런 파격적 상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진술이 이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분배했냐 이건 나중 문제고 적어도 이런 큰 행정적인 특혜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발 다가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제였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사실 의뢰인 대신 변호사가 나서서 재판을 연기시키고 돌발 행동을 해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일본 한동훈 법무장관 재판 파행이 이런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피아 보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화영 재판은 어제 전해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후폭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주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재판 연기가 공공연한 노골적인 재판 연기가 통하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였는데 거기에 마피아 보스 너무 나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원욱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전해드릴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거를 한동훈 장관은 마피아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니까 법률적으로 그 표현을 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법조 기자도 했었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제가 알기에는 과문한 탓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다고 얘기하면 나 당신하고 가족관계 끊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탄원서를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민주당의 탄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무슨 언론을 접촉을 해요. 그러더니 또 다른 1차 재판 때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재판 때는 다른 변호사가 나타나요. 그 이전까지 해왔던 해광의 서모 변호사님이 그것을 다 해왔었는데 그분이 이거 진술한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우리 피고인이 내 의뢰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해임하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민변 출신의 핵심 인사였던 덕수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 증거 부동의하겠습니다. 그 증거 부동의하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에 받았던 검찰 수사의 그 관련자들이 다 다시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늘어질지 모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채택되지 않았고 재판부 불신임하겠습니다. 기피 신청. 기피 신청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광 변호사 다시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법정에서 대놓고 지금 부인에 이어서 또 민변 변호사였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
피고인과 그리고 그 법정 자체를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피아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그 표현이 과연 적절했느냐의 여부는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자체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판사님 가만 계실까? 저는 오히려 그 변호사 불러다가 당신 좀 와봐라. 당신 지금 누구 변론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걸 심각히 따져 묻고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가 없는데 사법방해죄가 있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협에서도 징계 여부가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네.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의견이 있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그 변호사분이 1, 2년 하신 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셨는데 검사 보고 막 당신이라 그러고 그 사법부에다가도 또 욕설은 아니더라도 모욕적인 고압도 지르는 것은 통상적인 변호사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라서 저도 의아한 것인데 더 의아한 것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회유했거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이 아니고 일개 지자체장의 토착 비리 뭐 여러 가지 토착 비리의 사업이라고 대장동도 규정하고 백현도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국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언급해놓고 한마디 한마디 막 민주당이 사법부를 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국정농단을 넘어서 사법부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진짜로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가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맞지만 이것을 곧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게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재판정에 이제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돼요? 보통은 통상은 이제 서면으로 하죠. 자, 변호사 사임서도 말로 합니까? 서면으로 써야 됩니까? 서면으로 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 변호사는 덕수 변호사는 이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갖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오기 전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하겠다고 써오고 심지어 변호사 사임서도 미리 썼다면 그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뭐 당신이라고 해서 검사랑 싸울 수 있다. 그런 건 뭐 감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서류를 미리 갖고 왔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도 이제 적잖게 법조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본인의 사임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같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기인해서, 그러니까 변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 변호인은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본인의 의사를 대리해서 이 재판부가 너무나 예단이 심하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고 나면은 이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예. 그게 몇 개월 갑니다. 예. 일단 기피 신청 넘어가면 몇 개월은 재판이 진행된다고. 그건 또 구속 기간의 카운트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정말 풀려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를 갖다가 내면서 사임을 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어제는 이거를 의뢰인이랑 이화영 전 부지사랑 상의도 안 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모르는 일인데요 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 중요한 서류를 미리 써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사법부를 흔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대법원장이요 자기 부하 부장판사한테 야 국회가 당신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사표를 내가 받아주면 어떻게 해? 사표 내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공개되니까 기억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조국 사건 지금 변호인 그때 당시에 판사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나중에 뭐 휴가를 냈다 뭐 냈다 하면서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의심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법 시스템 신뢰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 파행의 배경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줄 수뿐이 없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에 부동의하고 기피 신청해서 좀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 방해, 사법 방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덕수 측의 김용태 변호사가 어제 증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면서 본인의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들어봤더니 언론에서 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었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충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다가 오히려 좀 본인이 논리가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김용태 변호사가 의뢰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재판부에 증거 의견서를 제출했었죠. 근데 이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협박과 회유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부분인데 자, 뭐라고 협박과 회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더 들어가 봤어요. 네, 이걸 근데 거부하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폭로할 내용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지금 나옵니다. 네, 김 전 회장이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한 것, 그리고 이 대표 측근 김용 씨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낸 점, 또 이해찬 전 대표 등의 이 대표 지원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결국 저것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협박에 못 이겨서 2019년 말 퇴직 당시에 쌍방울 대북 사업비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저 증거 의견서가 지금 사실이면 또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전 부지사의 본인이 또 주군으로 모시던 이해찬 상임 고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전 부지사가 뭐 공연히 겁을 먹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그래픽 뭐라고 협박을 했는지, 뭐라고 회유를 했는지라고 이거는 덕수 측에서 주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형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나 이런 거 다 불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심 선거법 위반 그때 재판부에 본인이 로비를 했는데 내가 로비를 했는데 나 그거 지금 형이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 다 얘기해 버릴 거야. 그럼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거는 좀 문장의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자, 두 번째. 내가 그 김용통에서 이재명 당시 그 후보한테 내가 후원금 줬잖아. 그것도 내가 얘기해 버릴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 오피스텔 차려놓고 그 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지원 조직이었어요. 내가 여기다 돈 낸 거 나 다 얘기해 버릴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덕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협박을 했다면 그게 사실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아하다는 게 저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손, 즉 이재명 대표가 덕을 본다고 하는데 저 놀리면 덕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할 때 제일 심했는데 로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금은 물론 적법하지만 어떤 약간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광장 조직이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의아한 것이다. 왜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파행하고 그런 부분도 의아한데 왜 이것이 곧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되고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겠냐는 거죠. 민주당이 저렇게 만약에 공작이나 사업부를 농단하고 의도적으로 회유하려면 저런 예시를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게 만약에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면 저 세 가지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상대방을 협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 변호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하신 경력 베테랑이신데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 가지 않는 예시를 들면서 할까?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 가지 내용은 덕수 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부분을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이게 저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것조차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2심 재판부 로비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옛날 선거법 재판이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서 이게 대법원 가서 뭐 재판 로비네 만에 그런 얘기까지 지금 갔던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로비를 했다면은 당선 무효형이 지금 나왔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 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를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인데 후원금 자체가 사실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자들로서도 이건 뭐지라는 이건 뭐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변호사가 시선을 분산을 시키면서 결국 이 사건의 이 재판의 파행을 갖다가 좀 더 아하. 판을 키우는 오히려 의도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그 시선이 유력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법정이 난장판이 된 분기점이 언제냐면은 7월 18일 날 그때 지금 법무법인 해강의 그 서무 변호사가 이제 일부 태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북 송금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제 예. 보고했다. 이게 나온 이후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돈봉투 관련 사건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뭉쳐도 모자랄 판에 각자 도생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19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 한 명은 탈당했습니다만 자신들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뭉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을 수사를 쭉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돈을 수수했는지 아닌지가 나와야 되는데 영장 실질심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명단을 다 발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결국은 이제 언론 플레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 의원은 이 상황과 무관하십니까? 무관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명단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회의에 참석한 건 맞으신 거고.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런? 자, 근데 인터뷰 마지막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했어요. 결벽한데 기억이 안 난다.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기는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 먼저 사실 해당 의원들이 이런 실명이 거론됐을 때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러고 다 일제히 부인을 했었는데요. 예. 이 중에 일부는 검찰 관계자를 또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또는 고발까지 했었고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좀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적 조치에 나선 의원은 백혜련, 황운하, 박성준, 김회재, 김승남 이렇게 5명인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다 같이 연루 의혹은 부인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초반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동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19명 가운데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여나 여기서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한 명이라도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럼 19명이 뭉뚱그려서 판단된다. 네, 그럴 수도 있어서 좀 파장이 크겠죠. 그래서 19명 모두 지금 좀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고소 고발 전에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하고 있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자백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녹취가 다 온 국민에게 공개된 마당에도 나는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예. 결국은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가 되면 재판정에서 서로 공방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신속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지연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은 게 없거든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19명이지만 이게 서로 잘 모르잖아요. 뭐 한동훈 장관 마피아 뭐 이렇게 비유해서 그때 민주당을 이렇게 비난했지만 사실 저희가 추억 때도 마피아 게임 같은 거 보면 범죄자나 아닌 사람들이 계속 서로 진술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19뿐만 아니라 민주당 169명이 현재는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그게 사건 자체를 이게 조작이 아니고 이 검찰이 19명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본인의 회명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유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의도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각종 설화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노인 폄하 발언에 이어서 가정사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혁신안을 내놓을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보호해줘야지 김은경 위원장 이런 목소리도 나온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김웅일 대한의원 회장을 찾아가서 사과로 갔는데 김문경 그 사진을 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김문경 위원장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언을 했지만은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를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또 대표께서도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부 민주당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그 의원들이 그 동네에 있는 노인정 가면요. 계속 욕을 먹는데요. 왜 왔어? 짧게요. 실제로 그런 반응, 그러니까 그 김은경 그 발언 이후에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도 그 지난 주말 금요일에 이제 대한노인의 동구지회장 전에 이제 저도 동구청장 선거 4년 전에 나와서 안부 전화하면 그런 이야기 하시진 않고요. 그리고 지역에 그 한 76세 되는 이제 언론 CEO 대표하고 식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노인 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설화 정동영 관련돼서 그 당시에 얼마나 민주당이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냐. 그래서 말 조심하고 언행 조심해라 그런 것이지 김은경 혁신위의 저런 설화에 대해서는 물론 그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진 않고요.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런 행동,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매몰차게 저는 또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몰차게 민주당을 막 노인 비만했다. 잠깐만요.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문제라 그렇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김은경 혁신위원회 설화에 있어서 민주당이 보인 태도와 저희도 포함해서 패널들이 저 부분을 옹호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연한 자리에서 물론 노인위원장입니다만 우리 가족인데 보호해줘야지 누가 보호해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지아 기자. 네, 그런데 사실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최락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노인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단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운하고 우나 우리 가족이라 우리가 보호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표도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부터 노인 우대 정책을 우리가 했는데도 한마디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왔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죠. 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이 대한노인회장에 대해선 명백한 폭력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과할 만큼 사과했으니까 이제 끝. 동의하십니까? 무슨 사과를 했죠?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계속 여론이 빗발치니까 나중에 나와서 1분 이내에 짧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김호일 노인 회장을 찾아갔었는데 저는 김호일 노인 회장께서 사진에 뺨을 때리는 것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그 이전에 김은경 위원장이 그 노인들에게 줬던 그 비수처럼 노인들 가슴에 꽂았던 그 상처에 비하면 그건 사실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거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일본에 대해서도 맨날 뭐라 그럽니까? 피해자가 충분할 만큼 사과해야 된다. 그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뭘 얼마나 사과를 했다고 그걸 보호를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김인경 위원장은요, 저거 외에도 지금 본인의 사생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공인이라면 나와서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돼요.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뭐 자녀를 내보내서 그 대리전 비슷하게 치르고 계시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행동 자체가 결코 국민들로 볼 때는 뭐 떳떳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당당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보호받을 만큼 무슨 해명을 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노인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고요.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 노인 문제, 이거 정말 이 휘발성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였을까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을 봤는데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자, 물론 뭐 단순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7월 넷째 주는 39.2%에서 8월 둘째 주에 34.4%, 4.8%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갑자기 질문 드려서 뭐 당황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노인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시청자들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을 떠나서 노인분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별 문제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4%나 폭락한 겁니다. 4% 주간으로 폭락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리고 조국 장관 그렇게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됐던 그 사건에서도요, 4%, 5%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다는 건 아니고, 저런 자체 오해 소지, 저런 언행 자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이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복절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지금 대상자가 거론이 이미 됐습니다. 후보에도 오른 인물이 있고요. 그런데 이 광복절 특별 사면 후보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과거에 조국 전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뭐 어느 당 어느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나간다, 그런 동향.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죠, 일종의. 지시한 바 전혀 없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감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자, 결국 저 사건은 유죄가 났어요. 근데 지금 저 사건을 폭로했던 사람은 강서구청장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사면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후보 명단에 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이 세 번째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위한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특사 명단을 추렸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게 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이 부분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부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보신 것처럼 고발을 당했죠. 이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고요.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사면심사위는 김 전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면 명단에 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했던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결국 어떻게 됐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결국 유죄 하급심입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폭로한 사람은 또 이 본인 역시 지금 강서구청장에서 내려놔야 되는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됐어요. 판결 난 지. 근데 바로 사면 요 얘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건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비리, 조국 수석 하에서 벌어졌던 문제점들을 폭로한 거잖아요. 근데 35개인가를 폭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개 정도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고소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공익신고자로 분류될 수 없는 일반 기밀을 누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분이 이제 유출한 그 신고한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유죄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참 내로남불도 유만부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던 게 공익신고자는 보호해야 된다. 그 법까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작 본인들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맹렬히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분은 이제 구청장까지 물러나게 됐어요.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법 체계는 존중돼야 되니까. 뭐 그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뭐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분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건 어떻게 보면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그 접시를 하나 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접시를 하나 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행위 자체를 모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면 복권은 당연하지만 저분이 다시 강서구청장 출마한다. 그거는 뭐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접시를 닦는데 설거지 그 이제 접시를 닦는 용기를 훔쳐오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법원에서는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왜냐? 김태호 저분이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상 비밀 보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서 유죄로 한 것인데 저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사면의 취지가 뭡니까? 통합이고 국민 통합이잖아요. 근데 저 대통령에게서 사면권을 자꾸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 통합을 위해서 쓰신다면 3개월 만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당에 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내서 다시 보궐선거를 하는데 또 그분이 나와서 선거를 한다? 이 부분은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면의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좀 이제 정상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맞게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가의 외제차죠. 롤스로이스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결국 지나가던 여성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그랬대요. 뭐 안 죽었잖아. 이 말을 참 전해드린 것도 정말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게다가 마약 성분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이 사건. 돼요. 나중에 이 남성 정밀 검사를 했더니 7종이나 되는 마약류가 나왔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그 욕 먹을 거 다 먹고 나서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안혜리 기자입니다. 롤스로이스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고 잠시 뒤 행인들이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곧이어 소방차도 줄지어 출동합니다. 롤스로이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덮친 겁니다.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은 다리와 머리, 배 등에 전치 24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20대 신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 씨는 이틀 전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처방 주사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해명했고 병원도 이를 확인해줘 구금 17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신 씨 몸에선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 등 마약류가 모두 7종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서 마약류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된다. 차에 가서 그냥 쉬겠다 하고 그냥 운전하고 가버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마약 투약 경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제주에서도 흉기를 들고 있는 남자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출동한 경찰들의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을요,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로 달랬답니다. 그랬더니 들고 있던 흉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야,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그저께 8일입니다. 오후 1시쯤에 제주 서귀포시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예. 이 남성 보니까 오전에도 이미 마트에서 한번 난동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오호. 근데 그걸 목격한 이 피해자가 아니 왜 이렇게 흉기를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격분해서 이 남성을 협박을 한 거예요. 흉기를 꺼내서. 이제 당연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동을 했는데 예. 뭐 거기서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검거할 때 테이저건 뭐 이런 거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삼단봉.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적이 좀 드문 정자 쪽으로 저 남성을 유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하자. 그랬더니 저 남성이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시지요 라고 했던 경찰의 이 따뜻한 말, 그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 찍으세요. 찍고 있어. 저 커피 한잔 하러 가. 죽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얘기 들어줄게. 얘기 다 들어줄게. 죽지 마. 죽지 마. 자, 그래. 뭐 별것도 아니잖아. 그냥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고. 그래서 저 남성을 누그러뜨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 남성은 왜 저랬대요? 지금 경찰분도 죽지 마 이러잖아요. 보면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지참한 채 나가게 됐다.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 이 와중에 흉기를 내려놓으면 경찰이 바로 진압할 법도 한데 그래도 계속 얼르고 타을르면서 그래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라고 했지만 죄는 죄죠. 일단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무 데서나 낮잠을 잤다가 경찰서로 가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 데서나 잠 잘 수도 있죠. 근데 운전자였어요. 그것도 대낮에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량 한 대가 떡하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질 않는 거예요. 뒷차들이 막 빵빵 했겠죠?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하는데 그 차 문 내려치고 차를 흔들어요. 그래도 지금 몰라 깨우지 마. 졸려 지금. 그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와서 10분 넘게 저 운전자를 깨워서 일어났나요, 저분? 아유, 졸려. 왜 깨워? 자, 왜 저렇게 일단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던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오전 관악구와 영등포 일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자다가 이제 졸았다. 그러다가 다시 출발했다라는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된 상황인데 이 운전자 4차선 도로에서 그러니까 잠을 잔 겁니다. 아이고. 사실 일반 4차선. 교통 방해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깨우고자 계속적으로 10분 동안 해당 차량도 흔들고 유리창을 두드린데도 잠자다가 깨지 못하다가요. 결국은 이제 운전자를 깨우는데 성공했고요. 이 잠에서 깬 운전자에게 이제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과 면허 취소 수치를 3배가 넘는 0.25%. 0.25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야, 0.25. 야, 정말 그러니 경찰관이 와서 차를 흔들어도 깨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음주운전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재범자였고요. 이미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래,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면허를 다시 땄는데 면허 다시 따고 나서 1년 만에 또다시 재범을 한 겁니다. 아하. 우리나라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허 결격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최장 5년, 보통은 이제 1회나 2회 정도에는 2년에서 3년 나오면 또다시
또다시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은 사실 상습범으로 나아가고 상습적으로 하다 큰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좀 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범이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저런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해야 되죠. 또 저렇게 나중에 면허 또 줬다가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저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서현역 이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니 뭐 대부분은 안 올리시죠. 근데 혹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씨 맞죠? 네. 유튜브 알죠? 사용하시죠? 네. 우리 뉴스 그 동영상 보셨죠? 서현역 관련. 네. 그 사건 관련 동영상 보고 거기서 그 댓글 남기셨어요. 그죠? 뭐라고 남기셨어요? 댓글을 쓰지 않았는데. 뭘 쓰질 않아요, 쓰질 않긴. 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일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저 남성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에 댓글을 단 겁니다. 댓글이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도 어려 보이는 10대인데요. 그 이유는 흉기난동범인 이 최원중이 멋져 보인다. 그래서 나도 저기 그 놀이동산에 가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다. 이런 취지의 댓글. 멋져 보인다. 예. 인생 영웅이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저 그 10대의 남성이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까지 사용해서 잡기 힘들게, 그러니까 자기를 특정하지 못하게 그런 프로그램까지 사용을 한 겁니다. 야. 최근에 이런 일 터지면 지금 아시겠지만 경찰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렇게 신속하게 검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성이 이제 일단 협박,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뭐냐면 지금 가서 뭐 지금 난동 부리지 않잖아요. 경찰이 이제 잡으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 속임수로 공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기 힘들게 막 의외로 접속하고 그런 걸로 해서 못 잡을 줄 알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 남성 잡으려고 돈 많이 들죠. 아, 그렇죠. 그럼요. 저 추적하는데 그렇고 돈 많이 들잖아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뉴스를 보고 계시는 청소년들 그냥 이게 재밌다고 장난삼아 이런 걸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뭐 PC방 가서 다른 사람 아이디를 올리면 못 잡을 줄 알아요? 다 잡혀요. 그런데 저렇게 잡아도 글은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글은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검찰 엄단하겠다 이렇게 수사 의지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살인 예고글 187건이 올라왔고요. 수사선상에 오른 이 글을 토대로 59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되는 피해자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우려되는 건 이 잡고 보니 절반 이상 57.6%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법무부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다중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글을 올리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우리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우리 트롯 팬들께서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있어서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 찬또배기 이찬원이요. 가수 활동을 중단한다. 아, 네. 영구 중단이 아니고 일시 중단입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에 좀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좀 치료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아서 당장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시 중단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다만 심각한 피해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 크게 다친 건 아니었군요. 아이고, 그러니 팬들이 얼마나 일단 찬원이 안 나와? 깜짝 놀랐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또 이찬원 씨가 나섰죠. 이 팬카페에요. 본인이 장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안심시키는 글입니다. 본인이 원래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회복이 우선이라고 이제 병원이 조언을 해서 그리고 회사 의견도 그렇길래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고요. 부상 또한 전혀 큰 상황이 아니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잘 소화하고 있으니까 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못 만나는 기간에도 이 팬카페에는 자주 더 들르도록 하겠다라고 팬들을 안심시킵니다. 예, 그렇군요. 경미한 부상이래요. 뭐 오래 있다가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요 1분만 기다리시면 돌아옵니다.
네, 제6호 태풍 지금 통영 쪽에 상륙을 했다는 소식 1시간 전에 전해드렸는데 북상하고 있고 바람이 영남 그리고 영동 이쪽에 비바람이 많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뭐 어느 지역 뭐 가리지 않고 지금 위험한 지역 많다고 하니까 태풍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태풍이 지날 때까지는 대비, 또 대비일 것 같습니다. 자, 신통방통은 오늘 뉴스특보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